안녕하세요. 천사처럼 예쁜 아들의 엄마인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점이나 사주를 보러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취업을 앞두고 뒤숭숭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겸 친구들과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결과에 맹신을 하기 위해 보는 게 아니라 심심풀이로 보는 거잖아요. 충분히 믿지 않으면 고뇌 속에 살게 되고 지나치게 믿으면 기만당할 수 있다고 그냥 듣고 흘릴 만한 사주나 점의 결과가 주객전도가 돼서 사람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면 안 될 노릇이죠. 아마 저와 같은 구독자 여러분 주변에도 유난히 미신에 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인물을 데리고 오시든 제가 겪은 일보다 심각한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대기업인 만큼 자부심이 있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주하지 않고 매번 변화를 거듭하고 발전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대학 졸업하고 정말 땀과 눈물을 갈아 넣어가면서 들어간 소중한 곳이라서 그만큼 일에 대한 애착도 있고 열정도 갖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 더 정을 붙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안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희 팀 사수님과 남편이 일하고 있는 영업팀 상사분이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 내에서 소문도 돌 만큼 공식적인 커플이었는데 어느 날 제 사수분이 제게 소개를 받을 생각이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사수님의 여자친구인 영업팀 팀장님 부하 직원 중에 하나가 너무 괜찮다고 두 분이서 저와 그 부하 직원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사내 연애가 힘든 건 너무 잘 알지만 저도 그 부하 직원도 야무져서 사내 연애로 손해볼 타입은 아닌 것 같다고 좀 부담되고 어색하면 넷이서 다 같이 만나보자고 해서 인사팀과 영업팀 친목 모임을 가장한 소개 자리에 나가게 됐죠. 그렇게 만난 남편은 저도 얼굴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오고 가면서 봤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저를 알고 있었고요. 남편은 분위기도 좋고 안경이 아주 멋스럽게 잘 어울리는 지적이어 보이는 미남이었습니다. 말도 부드럽고 다정하게 잘하고 매너도 좋아서 저도 호감이 생겼고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꼈는지 그 후에는 종종 둘이 만나서 가까워졌어요. 저희는 연애 기간을 거친 후에 천천히 결혼을 준비했죠. 남편과의 결혼 준비는 어려울 게 없었어요. 성격이 비슷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또 결혼 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 남편을 통해서 저희 둘의 궁합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저희 둘의 성격이 잘 맞는다는 생각에 믿음이 생겼죠. 현영아, 너 태어난 시간 알아? 태어난 시간? 아니, 그런 것까지 외우고 다니진 않는데. 근데 왜? 아니, 우리 어머니께서 결혼 전에 우리 둘 궁합을 보신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보신다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취미시거든. 그래? 봐주시면 나야 좋지. 나중에 엄마한테 여쭤보고 말해줄게. 그 후에 포항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어머니와 전화를 하면서 제가 태어난 시간을 알아내서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근데 어쩐지 그 후에 먼저 궁합을 받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 없어서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서 보고 오셨냐, 뭐라고 했냐라고 물으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잘 맞는데 나쁘지 않대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원래 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이상하게 더 믿음이 가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괜시리 정말 저희 둘의 결혼 생활이 순탄할 것만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뭐 실제로 저희 둘의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정말 문제는 외부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면서부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마주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제과점 수제 양갱까지 알아내서 사고 꽃다발까지 챙겨들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제가 남편을 따라 시댁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마주한 건 시어머니 얼굴이 아닌 현관문 바로 맞은편 벽에 자리한 달마대사의 그림이었네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렇게 사람 키만큼 큰 달마 그림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그림이 진짜 크네라고 중얼거렸는데 남편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시어머니께서 친구분께 받아온 그림이라고 했어요. 또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좀 무뚝뚝한 성격이라는 걸 듣기는 했지만 아무리 무뚝뚝해도 정말 아무 말 없이 처음 만나는 사람을 거의 1분 동안 빤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진 않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여 제 소개를 하고 얼굴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좀 흠칫할 정도로 으스스하게 퀭한 눈으로 멀뚱히 서서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마치 제가 연구해야 할 실험체라도 되는 양 말이죠. 엄마, 우리 현영이 민망하겠어요. 며느리 구경 그만하시고 인사 좀 받아주세요. "아, 그래. 아유, 내가 너무 빤히 봤네. 반가워요. 나 영석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은 표정처럼 아주 낮고 조용했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오래전 시아버지와 이혼 후에 시어머니의 성격이 더 내성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누이와 시동생이 다 독립을 한 후에 집에서 남편과 둘이서 적적하게 사시다 보니 성격이 더 음침해지신 건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순댓국밥집을 운영하셔서 사람 손님들 상대도 오래 하셨을 텐데 이혼의 상처가 많이 크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시어머니께 저희 집이나 포항에 계시는 어머니, 그리고 서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남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제 코를 스치는 묘한 향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커피를 좋아하시나 봐요. 집안에서 계피 향이 은은하게 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좋은 원두도 사올 걸 그랬나 봐요. 어? 우리 엄마 커피 잘 안 드셔. 이거 커피에 넣는 계피 향이 아니라 저기 있는 계피나무 향이야. 남편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가 보니 정말 베란다 쪽에 꽤 커다란 계피나무가 묘목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계피가 나쁜 기운을 물리쳐 주거든. 현영양도 나중에 이 계피나무 더 자라면 내가 직접 손질해서 몇 개 줄게요. 그거 집에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미신이긴 하지만 아주 친절하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대화를 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이 본인 방을 보여준다고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남편을 따라가는데 그때 거실에 있던 TV의 뒤쪽 벽을 보게 됐습니다. 거실에 있을 때는 큰 TV에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그 뒤쪽 벽에는 석 장 정도로 보이는 손바닥만한 부적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냥 종이일 뿐인데 왜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하는지, 왜 부적은 웬만해서 직접 보기 힘들잖아요. 저는 거의 무교에 가깝지만 어머니께서 기독교이신지라 더더욱 부적은 구경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남편에게 사주 같은 걸 보는 게 시어머니의 취미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 부적도 집안에 도움이 되는 미신이 적힌 부적을 붙여두셨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부적은 한 번 보니까 남편의 방을 구경하면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사는 집 시댁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화장실을 제외하고 신발장 쪽이나 거실, 남편의 방에도 작은 손거울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거울이 없네? 남자 방이라서 그런가? 라고 하니까 남편은 또 별다른 생각 없이 엄마 방에도 없을 거야. 거울 보는 거 싫어하시거든. 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유를 묻기도 전에 남편이 다른 대화 주제로 넘어가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괜히 미심쩍은 감정을 느낀 게 결혼 전에 흔히 드는 괜한 걱정으로 여겨질 만큼
결혼 후에는 마땅히 유상하다고 느낄 만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섬뜩하다고 느꼈던 시어머니의 첫인상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점점 변했어요. 결혼 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단 하나, 시누이와 시동생이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서먹하다는 것 뿐이었네요. 처음에도 인사를 할 때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뵙고 시누이와 시동생은 따로 밖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때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시누이는 결혼하고 따로 살고 직업 군인인 시동생은 발령받은 부대가 시댁이랑 멀어서 자취를 하느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명절에 시누이나 시동생 둘 다 시댁에 오긴 하는데 시어머니와 대화를 한두 마디밖에 안 하고 정말 밥만 딱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이가 좀 안 좋아 보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또 남편과 동생들의 사이는 아주 돈독하긴 했네요. 저도 제 남동생과 꽤 사이가 좋거든요. 둘 다 서울살이 하면서 가까운 가족은 둘뿐이라서 더 가까워졌던 이유도 있고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서 친구처럼 지내왔었어요. 남편도 저희 남매처럼 시누이와 시동생과 교류도 잦고 연락도 자주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사는 곳이 저희 신혼집과 가까워서 종종 부부끼리 서로 집에 초대해서 저녁도 먹었었어요. 그렇게 따로 만나면 너무 재밌고 말도 많고 유치원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다정한 시누이가 시댁에서만 만나면 웃음기도 싹 빠지고 입도 합 다물고 있으니 이상할 수밖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시누이가 보고 싶다고 했던 영화 시사회 티켓을 영화 홍보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얻어서 시누이와 단 둘이 간 적이 있었어요. 영화는 제 덕분에 봤으니 저녁을 산다고 해서 밥까지 같이 먹었죠. 그때 일식집에서 밥 먹으면서 따끈하게 데운 정종을 나눠 마셨는데 제가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넌지시 시어머니와의 사이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시누이는 어딘지 근심이 많은 얼굴로 이러더군요. 엄마가 좀, 언니는 아직 모르겠지만 사람을 좀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언니도 저희 엄마가 미신 무지하게 믿는 건 알고 있죠? 그 미신들로 우리를 쥐락펴락했어요. 어렸을 때야 그게 부모 말이라면 다 듣고 살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학교 가는 거, 아르바이트 하는 거 다 엄마 허락받고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절대 못하고 직업도 엄마가 그건 네 기운에 안 맞고 거기는 터가 안 좋다고 하면서 반대하는데 그걸 어떻게 버텨요? 심지어 일하고 나서는 매달 월급의 30%씩 엄마한테 드려야 했어요. 엄마한테 지금까지 키워준 답례를 줘야 너도 나중에 업보로 고생 안 한다는 헛소리 듣고. 정말요? 혹시 제 남편도 그랬어요? 네. 심지어 오빠는 장남에 같이 사니까 더 드렸죠. 아마 언니랑 결혼하고 나서 분가하고 나서 안 드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도 결혼하면서 싹 끊었으니까. 언니도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아는 무당한테 말해서 오빠랑 궁합 봤죠? 맞아요. 남편이 제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간 같은 거 알고 갔어요. 아마 언니는 그 궁합에서 합격해서 엄마가 결혼 반대 안 했을 거예요. 나랑 사이가 더 서먹해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결혼한 제 남편이랑 결혼을 엄마가 엄청 반대했어요. 궁합이 서로 잡아먹는 팔자라고. 뭐 상성이 안 맞네 하면서 그러더니 제가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거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결혼한 거예요, 나. 아, 그래서 아가씨가 거의 혼자서 시댁에 왔던 거예요? 네, 그렇게 반대한 집에 뭐하러 손잡고 데려가요. 무슨 말을 또 들으려고. 작은 오빠도 결혼하겠다는 여자 있었는데 엄마가 또 궁합 보고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헤어지고 군대에서 다른 근무지로 바꿔달라고 해서 발령받고 자취 시작한 거거든요. 엄마랑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엄마는 약간 자식을 소유물로 대하셨어요. 그나마 큰오빠가 계속 엄마 그런 점 같이 살면서 참고 살았고 저도 작은 오빠도 큰오빠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엄마랑 얼굴 보면서 살았지 안 그랬으면 벌써 옛날에 연 끊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거대한 달마 그림이 있고 벽에 부적이 붙어 있고
거울이 없는 시댁이 더 기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미신만 믿고 자식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할 정도로 맹신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 정도라니. 근데 제가 심각성을 못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시어머니는 정말 다른 문제들로 저를 힘들게 하지도 그런 낌새도 안 보이긴 하셨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듣는 여느 시어머니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종종 저희 집에 오시면 현관앞 거울을 보면서 저기다가 거울 두지 마라. 소파는 현관문하고 등 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셨지만 그냥 지나칠 정도의 말이었죠. 하지만 그건 모두 빙산의 일각, 폭풍 전 고요와 같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에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뒀을 때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임신 34주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인도네시아로 2주짜리 출장을 가게 됐거든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는 진짜 회사 집만 오가면서 매분 매초 제 곁을 지켰던 남편이었기에 2주의 출장 동안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테지만 한 달도 아니고 2주뿐이니까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임신 거의 막달이나 다름이 없으니 포항에 계신 어머니는 제가 걱정되셨는지 올라오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근처에 시누이도 살고 종종 남동생도 와서 들여다본다고 걱정 마시라고 했고요. 근데 걱정을 하셨던 건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의 출장 3일째가 되는 날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잠을 잘 자냐,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냐고 묻기만 하셨네요. 근데 또 다음날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현영아,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러니까 영석이 출장 끝나고 올 때까지만 여기 와서 있는 게 어떻겠니? 너 홀몸도 아닌데 혼자서 무서울 거 아니야. 어머님 댁에요? 에이, 겨우 2주인데 무서울 게 어딨어요. 그리고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아가씨도 종종 놀러 오고 제 동생도 자주 연락해서 괜찮아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필요할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있어. 어? 근데 아무래도 저는 제 집이 더 편해요, 어머님. 걱정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좀 마음 편한 데서 푹 쉬고 싶어요. 너 정말 너무한다. 내가 이렇게 걱정돼서 애원을 해도 잠깐 와서 있는 것도 힘드니? 내가 너 여기 오면 일을 시키길 해, 뭘 해? 그냥 와서 몇 밤만 자고 가는 것도 그렇게 싫으니? 난감하더라고요. 진짜 걱정하실 거 없는데 처음으로 제게 화까지 내가면서 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며칠만 지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 3일만 자고 오자는 생각에 짐을 챙겨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마음을 돌리고 찾아간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반갑게 환영해 주시며 제게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시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았는데 지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전에 쓰던 방에서 자기로 해서 식사 후에 씻고 들어가서 일찍 잠에 들려고 하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니까 어두운 거실 가운데 시어머니께서 앉아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좀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어요. 안방에서 TV 본다고 들어가신 분이 저기 왜 저러고 앉아 계시냐고요. 근데 제가 먼저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제 쪽으로 뒤돌아보시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진 제게 슬며시 뭔가 내미셨어요. 그걸 보는 순간 오싹한 기분과 함께 올게 왔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건 바로 센 노란 부적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니 시어머니는 그런 제 눈빛에는 아랑곳 않고 본인 할 말만 조곤조곤 하셨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뱃속의 아이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부적이야. 이거 여기 있는 동안만 잘 때 가슴에 꼭 품고 자렴. 에이, 어머님, 이런 거 안 해도 뱃속의 아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건 미신,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믿음에서 안정과 평화가 나오는 법이야.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그냥 품고 잠만 자면 되는데. 네, 힘든 일은 아니죠. 하지만 꼭 필요한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실랑 일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저 생각해서 받아오셨다니 그런 시어머니의 성의를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적을 받아 방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그 부적을 옷 안쪽에 넣고 자려고 했는데 부적 종이가 의외로 빳빳하고 거칠더라고요. 가슴 앞섬에 대어보니 바스락거리고 불편해서 잠깐 넣고 누웠다가 다시 빼서 머리맡에 있는 가방 안에 넣었어요. 어쨌든 잠을 자는 자리와 가까우면 됐다 싶어서 말이죠. 저는 그때 제 행동이 몇 시간 뒤에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깬 건 단잠을 자고 저절로 눈이 떠진 것도 아니었고 배가 허해서 자다 깬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누군가 제 옷 앞섬을 뒤지는 소름 끼치고 놀라 기절할 만한 감각에 깨고 말았습니다. 제가 잠을 자다가 그 느낌에 진짜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면서 헉 하고 소리를 냈거든요. 놀라긴 했어도 잠이 덜 깬 얼떨떨한 상태라서 뻑뻑한 눈을 애써 부릅뜨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아직 해가 안 뜬 건지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며느리 잠옷 앞섬을 뭘 찾는 사람처럼 뒤적거리던 무서운 얼굴의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그 기이한 모습에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가늠이 도통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이게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저는 날카롭게 굳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 물음에도 시어머니는 당황하거나 사과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놀란 제 목소리보다도 더 크고 날카롭게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말이 우스워? 그 뱃속에 팔다리 두 짝씩 온전하게 낳고 싶으면 내가 준 부적 품고 자라고 말했잖아. 왜 사람 말 이렇게 안 들어? 내가 이런 꼴 보자고 200만 원 주고 그 부적을 써온 줄 알아? 순간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본인이 준 부적을 제가 진짜 품고 자나 안 자나를 확인하려고 해도 안 뜬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자고 있는 며느리 앞선까지 풀어 헤쳐가면서 확인을 하다니 제정신인가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근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기이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경악에 찬 표정이 된 제 얼굴을 보고 더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는 무당이 지금 네 애 뱃속에서 온전치가 않다고 하더라. 품고 있는 산모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애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금 제정신이세요? 뭐 부정한 짓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요? 내가 지금 이 얘기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 그 뱃속에 정말 영석이 애는 맞니?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도대체 그 무당이란 인간한테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 야밤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 건데요. 무당이 네 애가 부정 탔다고 하잖아. 내가 처음에 네 사주에 남자가 많이 보인다는 무당 말 듣고 아무리 내 아들이랑 궁합이 좋아도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너 영석이 만나기 전부터 남자들 많이 후리고 살았지? 그리고 그 남자들 중에 하나에 베고 와서 내 아들 애인 척하는 게 아니냐 말이야. 안 그랬으면 무당이 왜 그런 소리를 해? 그 무당이 돌팔이 사기꾼이니까 그러겠죠. 그 말을 믿는 어머님도 제정신이 아니고요. 그게 말이나 돼요? 차라리 괜한 의심이 들면 이런 쇼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그럼 아이 태어난 다음에 얼마든지 검사해서 이 애가 남편 애인 거 증명해 드릴 테니까. 제가 머리가 핑하고 돌 정도로 악을 쓰고 말을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무표정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진짜 황당한 얼굴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닌지 거실에 나갔던 시어머니는 한쪽 손에 뭔가 기다란 걸 들고
다시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방에 들어온 순간 어디선가 맡아본 적 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세하게 나는 향을 맡고 이게 무슨 향인지 생각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는 손에 든 걸 번쩍 들어서 저를 사정없이 매타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맞으면서 점점 진해지는 향으로 보증도 못한 의심으로 정신이 나간 시어머니가 뭐로 저를 때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시댁에 있는 계피나무 가지를 여러 개를 길게 다듬어서 뭉친 무려 수제 매였습니다. 제가 앞서서 임신 34주라고 말을 했었죠. 시어머니는 몸이 무거워서 사정없이 내려쳐지는 매타작을 피할 수도 없는 상태의 임산부를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내가면서 때리시고 있는 거예요. 나가! 당장 이 몸에서 나가!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재수 온 붙은 것들, 어서 나가! 나가라고! 아! 그만하세요! 그만! 아! 지금 나가야 하는 악기가 붙은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아닌가요? 제가 혹시 정말 뱃속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피하지 못하고 웅크려서 배를 감싸 안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훤히 드러난 제 등에 무섭게 매타작을 했어요. 내 아들 잡아먹을 년, 악독하고 무서운 년. 이래야 네가 살아. 이래야 내 아들이 살고 내 손주가 산다고.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야 니들이 살아. 순간 더 맞으면 진짜 어디 하나가 잘못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쪽 팔은 배를 감싸고 한쪽 팔을 뻗어서 저를 내리치는 매 뭉치를 잡아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치는 반동을 이용해서 잡은 매를 한 번 당겼다가 뒤로 밀면서 시어머니 몸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시어머니는 억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졌고 저는 손에 든 계피나무 뭉치를 시어머니께 던지고 무거운 몸을 어떻게든 움직여 옆에 있던 가방을 움켜쥔 채 잠옷바람으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새벽의 도주였어요. 진짜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나오느라 신발 한쪽도 못 신고 나오고 등은 아까 맞느라 좀 까졌는지 얼얼하고 몸은 무겁고 머리는 어지럽고 진짜 너무 처량하고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통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 처참한 몰골로 좀 걷다가 택시를 탔고 저는 택시 안에서 보이스톡으로 출장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나라와 2시간 정도의 시차가 나는 인도네시아도 다들 잠자는 밤이라서 남편은 잠에서 막 깬 부스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왜 이 야밤에 전화를 했냐고 혹시 무슨 일 있냐고 하는 남편의 말을 더 듣지도 않고 한을 먹은 사람처럼 절절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와. 와서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을 좀 보라고. 뭐? 현영아, 대체 무슨 일인데? 엄마가 뭘 했어? 너 괜찮아? 어디가 어떡해? 다 필요 없고 당장 한국 오라고. 와서 봐. 당신 당장 해 뜨고 아침 비행기 타고 안 오면 나랑 이혼일 줄 알아. 그때는 제가 이런 수모를 겪은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장 남편이 이 꼴을 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죠. 저는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전화를 끊었고 그 후에 미친 듯이 울리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고 혼자 있고 싶지가 않아서 시간도 있고 포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또한 잠에서 막 깬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 있냐고 하셨고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긴장이 풀린 사람처럼 진짜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셔서 그 길로 바로 콜택시를 불러서 서울까지 오셨고요. 몇 시간 뒤에 저희 집으로 도착한 어머니가 머리는 산발이고 한쪽 발은 새까맣고 얼굴 한쪽에는 생채기까지 있는 저를 보고 기함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고 어머니께서는 생전 처음으로 쌍욕까지 해가면서 무슨 그런 년이 있냐고 내가 당장 찾아가서 반토막을 내버릴 거라고 일을 가셨죠.
저는 어머니 얼굴을 보고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일단 먼저 씻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제 등에 난 또 다른 상처를 보고 2차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분노를 하신 저희 어머니는 점심때쯤 아침 비행기를 타고 출장 일정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한국에 들어온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달려가 뺨을 올려붙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면서 고함을 치셨어요. 이게 뭐야? 지금 내 딸 꼴 좀 보라고. 김서방 자네 어머니라는 작자가 임신한 며느리를 이 꼴로 만들어놨어. 이게 말이나 되나? 말이 돼? 내가 내 딸 복날 개만도 못한 데저 받게 하려고 자네랑 결혼 허락한 줄 알아? 귀한 내 딸 데려갔으면 최소한 인간 대접 받고 살 수 있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사단이 날 때까지 자네는 대체 뭐 한 거야? 아직 제 자초지종을 듣지도 못하고 그저 바로 한국으로 들어온 남편은 진짜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께 맞고만 있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표정은 마치 흙탕물처럼 칙칙해졌고 입도 못 대더라고요. 제 설명을 다 들었을 때 남편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와 제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죠. 현영아, 내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해. 몸은? 몸은 어디 잘못된 데는 없어? 지금의 등을 좀 봐, 등을. 그 미친 여편네가 지가 만든 매로 난장판을 만들었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런 걸 보여서. 진짜 제가 죄인이고 제가 미친놈이에요. 누구보다 저희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저도 어머니께서 이런 해괴한 짓까지 하실 줄은 미처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이런 징조가 보였다면 바로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제가 바로 잡을게요. 제가 당장 가서 어머니께 사과도 받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단단히 경고하겠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현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울먹거리던 남편은 휴대폰만 챙기고 그대로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어요. 끝을 내겠다는 비장한 말을 남긴 채 말이죠. 저는 일단 혹시나 몸에 문제가 없는지 어머니와 함께 문 여는 시간에 맞춰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맞을 때는 배가 땅땅해져서 혹시나 싶었는데 다행히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 난 상처들까지 치료와 진단서를 끊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써주신 죽을 좀 먹고 있으니 남편이 돌아왔고요. 남편은 나가기 전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저와 어머니 앞에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녹음해 왔다며 휴대폰을 보이며 음성 녹음 파일 하나를 켰습니다. 정말 끝을 내고 왔다는 말과 함께요. 이거예요? 엄마, 이걸로 현영이 때렸어요? 난 걔가 아니라 걔 안에 있는 부정한 악기를 때린 거야.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그 말도 안 되는 무당 말만 믿다가 남편도 떠나고 자식하고도 멀어지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연이 결혼 문제로 싸우신 다음에는 그래도 자중하신다고 바뀌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다 널 위해서 한 거야. 걔 배에 부정한 악기가 들었다고 하잖니. 너 뱃속에 진짜 네 애인지 확인은 했니? 나중에 낳고 나서 후회하지 마라. 지금 네 아니 걱정하고 해결해 주는 거 이 엄마뿐이야.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게 엄마뿐이에요. 저도 이제 엄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정연이랑 기석이처럼 저도 이제 엄마 안 봐요. 어떤 미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귀신에 씌었다고 이 빌어먹을 나뭇가지들로 매타작을 해요. 평생 그렇게 본인 속여먹는 게 누군지 깨닫지도 못하고 장님처럼 살다가 외롭게 늙으세요. 그 무당이란 인간 진짜 어머니를 걱정해서 조언을 하는 건지 꼭두각시처럼 부리기만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평생 혼자서. 음성 파일 속의 남편은 무서운 고함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들어왔던 쇼핑백에서 예상치도 못한 물건을 꺼냈어요. 바로 제가 맞은 시어머니가 들고 저를 때렸던 계피나무로 만든 매였어요. 남편은 저를 폭행한 증거물이라서 가져왔다고 신고할 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나 저희 어머니가 신고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해서 증언도 하고 돕겠다고 했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무당 하나를 알고 지내면서부터 변하셨어요. 현영이 너한테도 말 못했지만 사실 그 문제로 그 무당이 소개해준 듣도 못한 종교까지 빠져서 아버지랑 헤어지신 거야. 아버지가 살림까지 거덜내가면서 무당이랑 종교에 돈 쏟아붓는 어머니를 견디지 못하셔서 어린 우리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도 점점 나아지시고 자중하겠다고 변하겠다고 매번 약속하셨으니까 결혼하고 다른 문제가 없어서 진짜 달라지신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없었지. 정말 달라질 수 있었던 사람이면 달라져야 하는 일도 만들지 않았겠지. 현영이 너한테도 그렇고 장모님께도 뭐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어머니와 연 끊고 두 번 다시 현영이가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할게요. 약속해요.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나 정말 이제 두 번 다시 어머님, 아니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솔직히 당신 말을 100%못 믿겠어. 진짜 당신 어머니랑 완전히 연 끊고 죽는 날까지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여보, 나한테는 물론 어머니긴 하지만 이제 나한테 제일 중요하고 1순위인 건 내 가족인 당신이랑 우리 아이야. 내 가족 위협한 사람은 나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내가 평생 살면서 당신한테 내 말이 진심이라는 걸 증명하고 살게. 제발 믿어줘, 여보. 그릇된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숨겼던 비밀을 고백하면서 서럽게 우는 남편을 보고 같은 인간으로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저를 이혼까지 하게 할 생각까지 하던 저희 어머니도 그 마음을 접으셨고요. 남편은 제게 걱정 말고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하자고 했지만 그때 저는 그럴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일단 그 충격적인 사건을 잊고 얼마 남지 않은 출산에 집중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 마지막 태교가 메타작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알게 된 시누이와 시동생도 남편 때문에 근근히 이어오던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기로 해서 자식 3명이 모두 뒤돌아선 게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고소보다도 더 무섭고 끔찍한 벌은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그런 제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자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그 후로 몇 차례 제게 전화를 해서 저주와 같은 말을 퍼부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의 번호는 저도 남편도 차단을 했는데 모르는 번호로까지 전화를 해서 제게 이딴 말이나 했네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너같이 부정탄 물건을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너 때문에 내 아들, 딸 다 내 연락을 안 받아. 너같이 재수없는 년 때문에. 나 때문에 연락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쪽이 정신이 나가서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해서 사람 괴롭히면 나도 더 이상 안 참고 폭행죄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못 믿겠으면 그쪽이 가족보다 더 믿는 무당한테 물어봐요. 그쪽이 미래에 감옥에서 후회하는 모습은 안 보이는지. 그 후로도 몇 번 더 전화가 오긴 했지만 모르는 번호는 다 무시했고 출산 전까지 제 곁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대신 받고 쌍욕을 퍼부어 주셨기에 별다른 타격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 후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저도 애써 있었던 일은 있고 건강하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겠다는 약속을 지켰기에 별다른 걱정 없이 육아휴직 동안 아들을 키울 수 있었고요. 시누이도 종종 찾아와서 저를 도와줬고 또 제게 미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아는 자식이 본인인데
제게 일어난 안 좋은 일을 막지 못한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근데 저보다도 더 오랫동안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포에 당해온 게 시누이고 그 자식들인데 제게 미안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나 자식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마치 눌러붙은 귀신처럼 다시 나타나 저와 가족들의 속을 뒤집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폭풍이 오기 전 하늘이 가장 맑고 아름답다고 하죠. 시간이 흘러 제 아들의 돌잔치에서 사단이 나게 됐어요. 돌잔치가 다 끝나갈 때쯤 저희가 있던 파티 홀 밖에서 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일인지 보고 오겠다고 했고 저는 몇 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남편이 걱정돼서 아들을 어머니께 맡기고 뒤따라 밖으로 나갔죠. 그렇게 나간 곳에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행색이 아주 남루하고 마른 노인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죠. 저는 대체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어딘지 낯익은 그 노인의 얼굴을 보고 의아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은 또 누구고? 어? 아, 왜 나왔어? 그냥 안에 있지. 현영이? 너 현영이냐? 저를 본 노인은 마치 저를 아는 사람처럼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를 들은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병약해 보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거의 1년 전에 연락을 끊은 시어머니였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원래 등치가 좀 있었는데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태가 좀 굉장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좋은 날 초대받지 못했을 뿐더러 환영도 못 받을 시어머니의 등장에 그대로 굳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엄마 안 본다고 했잖아요.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대체 이제 와서 왜? 내가 우리 손주 얼굴만 보고 간다고 하잖아. 영서가, 현영아, 내가 금부치도 사왔어. 이거 봐라. 어? 필요 없어요. 제가 다른 남자랑 헛짓거리에서 뵌 아이라고 그쪽 입으로 똑똑히 말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당신 손주라고 해요? 당신이 뭔데? 현영아, 나 이제 그 말 안 믿는다. 내가 그때 단단히 미쳤었어. 그 무당 사기꾼인 것도 모르고 그 무당한테 내 자식들 다시 찾아달라고 구슬 몇 판을 했는지 몰라. 그 짓 하다가 국밥집까지 팔고 근데 너희들은 나한테 돌아올 기미도 안 보이고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어. 너희가 나 버리면 나 정말 평생 이대로 늙을 거야.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평생 혼자서 외롭게 늙으시라고. 자식들도 며느리도 남의 말만 믿고 괴롭힌 죄값 치르셔야죠. 이제 와서 약한 소리 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제 마음 안 바뀌니까. 현영이도 마찬가지고요. 연회장 경비까지 불러서 건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도 끝까지 버틴기더군요. 그 때문에 저희 어머니까지 달려나오시고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늘어지셨어요. 이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래, 차라리 제 발로 잘 찾아왔다. 내 딸 몸에 상처낸 복수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어머니는 몇 번을 시어머니의 멱살을 단단히 잡고 이리 휘둘렀다 저리 휘두르면서 탈탈 털다가 바닥에 내동댕이까지 치셨어요. 그리고 주저앉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리셨습니다. 부모가 돼서 점 보고 무당 찾아가는 것도 다 자식들 잘 되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끝났어야지. 그게 부모 아니야? 근데 멍청하게 무당 말만 듣고 그 난리를 쳐? 그때 까딱하다간 당신 때문에 우리 손주 얼굴도 못 볼 뻔했어. 내 딸 몸 잘못됐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내 딸이 당신 용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쌍판떼기 가지고 올 생각하지 마. 다시 내 딸이나 내 사위, 내 손주 앞에 나타나기만 해. 2번 다시 내 딸 괴롭게 하면 내가 그 배로 더 네 인생 괴롭게 만들 테니까. 그 후로 다시 시어머니는 저나 남편에게 찾아오거나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저희 어머니의 경고를 듣고 찾아오지 않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의 돌잔치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궁금해했거든요. 정말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고 거의 1년이 지났으니까요. 남편은 설마 주변 사람들 중에 저희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전한 사람이 있는지 추궁을 하고 다녔고, 그 결과 알고 보니 시동생이 다시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동생은 저나 남편에게 사과를 하면서 사실 그때 사귀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제 예비 동서의 집안에서 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소개를 안 시켜주냐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의 문제는 정말 창피해서 처가나 결혼할 여자에게 다 설명을 못하고, 시어머니가 이제 무당이랑 연락도 안 하고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니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제 아들 돌잔치에 대한 정보를 시어머니에게 흘리고 만 거고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시어머니와 연락할 거면 이제 너도 나랑 연 끊자고 단단히 일렀고, 시동생은 아주 손사래를 치며 이제 그럴 일 없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다시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어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1년 동안 식당도 잃고 외롭게 지내면서도 정신을 완전히 차리지 못한 건지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 주고 나니 또 간상을 운운하면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해요. 집버릇 개 못 준다고 몇 년 동안 고수해온 삶의 방식을 놓지 못한 거죠. 눈앞에 보이는 사실이 아닌 미신에만 의존하고 맹신하는 그 방식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그릇된 믿음이 가족도 밥벌이도 모두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진짜 그 문제로 가족을 잃었으면 미신 같은 건 쳐다도 안 보게 될 테고 후회도 할 텐데 대체 왜 끝까지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통탄스럽고 같은 인간으로서 어쩌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건지 하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돌잔치 사건이 있고 넉 달은 지난 지금도 시어머니와는 일절 연락을 안 하고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시동생 사건까지 겹쳐서 이제 저보다도 남편이 절대 변치 않을 시어머니에게 학을 떼고 있어요. 남편은 그래도 나중에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나서 다시 만날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2번 다시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잘된 일이죠. 저도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다시 얼굴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뀌겠다, 안 그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중에 또 돌변해서 저희 아들에게까지 해코지를 하게 되면 어쩌나요? 부모인 제가 미리 약이 될 수 있는 일말의 사고를 막아야죠. 믿음이란 사람의 인생에 용기도 안정도 주긴 하지만 그릇되고 비틀리고 방향성이 잘못된 믿음은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의 인생까지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실체도 없는 것에 맹신을 하다 정작 정말 믿어야 하고 소중한 존재를 잃고 만 거죠. 이래서 사람은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건가 봐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은 부디 본질을 알고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사주나 점은 정말 심심풀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흘려 들으시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